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주를 돌보는 일, 처음엔 정말 행복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존재가 내 품에 안기고 자식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다는 뿌듯함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를 품에 안고 진심으로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덕분에 오늘도 젊은 부모들이 버텨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분들이 행복한 건 아닙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상처로 돌아오는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여러분, 황혼 육아는요, 처음엔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끝은 의무로 바뀌기 쉽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황혼 육아의 잔인한 현실, 그리고 정말 어쩔 수 없이 도와야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들, 그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정숙 씨는 65세, 얼마 전 교직에서 은퇴한 전직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퇴직하고 나니 허전하긴 했지만 그동안 미뤄뒀던 여행도 가고 조용히 책도 읽으며 내 인생을 다시 가꿔보려 했습니다. 마침 친구들과 문화센터도 함께 다니기로 했고요. 이제야 나만의 시간이 시작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 부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아내가 복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애 맡길 곳이 없어서요. 주 3일만 도와주시면 저희한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정숙 씨는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아들 목소리가 자꾸 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그래도 평생 아이들 가르쳐 온 사람이잖아. 손주 하나 못 봐주겠나? 지금 내가 안 도와주면 너무 매정한 엄마처럼 보일 텐데. 그렇게 손주를 보기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손주라는 생각에 피곤한 줄도 몰랐습니다. 아이 웃는 얼굴만 봐도 기운이 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허리는 자꾸 아프고 손목은 아이를 안고 달래느라 염증이 생겨 병원에 몇 번이나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이는 그냥 놀아주고 먹이기만 하면 돼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정숙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자꾸만 마음이 울렁거렸습니다. 한 번은 손주가 낮잠을 안 자서 3시간을 안고 달래다 결국 몸살이 났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려 일어나는 것도 힘든 날, 아들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체력을 좀 길러야죠. 애 하나 본다고 그렇게 아프시면 어떡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숙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가운데가 푹 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도와준 사람에게 할 말인가? 내가 도와주겠다고 먼저 말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부탁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그날 밤 정숙 씨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주는 참 예쁘다. 하지만 이게 내가 꿈꿨던 은퇴 후의 삶일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끼리 돕는 게 당연한 거지. 손주는 내 자식보다 더 예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당연함이 어느 순간부터 나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랑이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어서, 안쓰러워서,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도와주는 일이 기대가 되고 기대가 책임으로 바뀌는 순간부터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착취입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조부모의 10명 중 7명 가까이가 손주 육아를 실제로 도운 적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우울감, 신체 통증, 감정적 고립을 겪었다고 응답했죠. 하지만 정작 자녀에게서 도움을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엔 응답자의 70%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도와줬는데 돌아온 건 고마움이 아니라 침묵.
기대는 올라가고 배려는 사라지고 어느 순간부터 이건 원래 엄마가 해줘야 하는 일 아니야? 라는 눈빛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사회의 황혼유가 현실입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역할 혼선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조부모는 부모를 돕는 조력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육아의 중심에 들어가는 순간 조부모는 부모 역할을 떠맡게 됩니다. 이제는 아이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순간 당신은 그 집안의 무급 보육교사이자 무료 가사도우미가 됩니다. 쉬는 날도 없고 급여도 없고 고맙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배신감 섞인 분노입니다. 처음엔 이렇게 말하던 자식들입니다. 엄마, 너무 고마워요. 진짜 덕분에 살아요. 하지만 3개월, 6개월이 지나면 말이 바뀝니다. 이번 주도 봐주실 수 있죠? 엄마밖에 없잖아요. 왜 안 돼요? 감사 대신 요구가 늘어납니다. 당신이 하루 쉬고 싶다고 말하면 오히려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 내가 원해서 시작한 것도 아닌데, 이젠 그만하겠다고 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그 순간 당신의 사랑은 상처로 되돌아옵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말합니다.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외면당할 때 외부의 적보다 더 깊이 다칩니다. 왜냐고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니까 적어도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은 하겠지. 그런데 아무 말 없이 그냥 당연히 해줄 거라는 듯한 태도, 그 침묵이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만든 게 바로 우리 사회에 깊이 박혀 있는 또 다른 착각, 바로 헬퍼 신드롬입니다. 이건요, 누군가를 도와줘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심리 상태입니다. 특히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이 줄어든 부모 세대에게 아주 흔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해? 그래도 나는 부모인데. 이 나이에 내가 손주도 안 보면 뭐 하겠어?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고 희생을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랑이 아니라 죄책감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건 더 이상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치고 병들고 그리고 아무도 당신의 고통에 반응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갑니다. 그때 자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니까 그래야지. 아버지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가장 교묘하고 무서운 무기, 감사의 생략입니다. 밖에서는 커피 한 잔 얻어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집안에서는요, 하루 10시간 아이를 보고 밥까지 해줘도 엄마니까 원래 아버지가 하시던 일이잖아요. 이 한마디로 끝납니다. 그게 반복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사람은 조용히, 천천히 무너집니다. 웃는 얼굴로 괜찮다고 말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잖아.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다면 답은 그냥 안 도와주는 걸까요?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와줄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 딱 하나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기준 없이 도우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노후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간, 요일 등 경계를 분명히 하세요. 그냥 잠깐만 도와주는 거야. 며느리가 부탁했는데 어떻게 거절해? 딱 3개월만이라니까. 이렇게 시작된 황혼유가 정말 딱 3개월로 끝난 분 계십니까? 처음엔 주 2일만 부탁한다더니 어느새 주 5일, 오전만 맡아달라더니 점심, 저녁, 밤까지 이어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당신의 일정표는 아이 먹이고 재우고 보는 일로만 가득 찹니다. 병원 진료, 친구와의 약속, 운동 수업,
아이 안 보는 나를 피해 잡아야 하는 인생. 그런데 정작 누가 당신에게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이번 달도 가능하세요? 괜찮으시면 이날도 부탁드릴게요. 그런 말 없이 이미 당신의 스케줄은 자식 손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 경계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시간 많으니까 괜찮아. 그래도 우리 손주인데.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한 발 한 발 침범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도와주실 거라면 반드시 경계를 정하셔야 합니다. 첫째, 기간을 정하세요. 3개월까지만 가능하다면 종이로도 기록해 두세요. 언제까지인지 모르면 그 관계는 계속 늘어납니다. 둘째, 요일과 시간을 정하세요. 주 2일 오전까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선을 긋는 것, 그게 사랑을 오래가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가족끼리 그렇게 선 긋는 건 좀 정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 정은요, 마음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지켜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무작정 참고 전부 내어주는 관계는 정이 아니라 소진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마음은 바닥나고 감정은 쌓이지만 말은 못하고 결국 터져버리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선을 긋는 겁니다. 차갑게 굴겠다는 게 아니라 오래 보려면, 오래 사랑하려면 이 선은 서로 지켜주자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건 정이 없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가장 성숙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급여받기 용돈이라도 좋으니 명확히 받으세요. 내 손주 봐주면서 돈을 받는다고? 가족끼리 그런 계산까지 해야 해?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멈칫합니다. 돈 얘기 꺼내는 순간 괜히 나만 속물되는 것 같고 자식한테 미안한 마음이 앞서죠. 그런데요, 그 생각이 결국 나의 관계, 감정, 자존감까지 무너지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리학에는 상호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뭔가 돌려줘야 한다는 부담을 느낍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도움만 받으면서 아무 보상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는 대신 합리화하게 됩니다.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어차피 시간 많잖아. 내가 부탁한 거 아니고 엄마가 도와준 거지. 심리적 빚을 돈 대신 무시로 갚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2022년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손주 육아를 도운 조부모 중 자식에게 감정적으로 무시당하거나 이용당한다고 느낀다는 비율이 42.5%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금전적 보상이 없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돈을 안 받는 관계일수록 감사도 사라진다는 현실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큰 돈을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1시간 10,000원, 하루 얼마, 이런 계산이 아니라 이건 노동이고 나의 시간이며 존중받아야 할 일이다라는 메시지를 서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용돈도 그냥 애 봐줘서 고마워요가 아니라 이건 엄마의 시간을 존중하는 의미예요. 라는 마음이 담겨야 합니다. 처음에 이 선이 없으면요, 나중엔 이런 말 듣게 됩니다. 애는 왜 그렇게 키우셨어요? 엄마, 좀 더 체력 길러야겠어요. 그렇게 힘들어해서는 어떻게 도와줘요? 도와주고도 죄인이 됩니다. 도와주시려면 내 시간에 대한 존중의 기준을 처음부터 정하세요. 당신은 자식의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이지 무조건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선을 만드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바로 급여입니다. 세 번째, 건강 우선하기. 내 병원 일정부터 먼저 말하세요. 황혼 육아에서 가장 흔하게 무너지는 것, 바로 몸과 마음입니다. 애 안고, 업고, 낮잠 재우고, 이유식 만들고, 하루 종일 움직이고도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무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나중에 시간 날 때 병원 가야지. 이번 주만 넘기고 좀 쉬자. 그런데 그 이번 주가 끝나는 날은 오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60대 여성 조부모 중 육아를 병행한 사람들의 관절 척추 질환 발생률이 일반 동년배 여성보다 1.8배 이상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하나 심리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몸의 우선순위를 타인에게 양보하는 사람은 결국 타인에게 소모품으로 인식된다. 무서운 말이죠. 하지만 정확한 말입니다. 아프면 왜 그렇게 체력이 없어요? 라는 말이 돌아오고, 쉬고 싶다 말하면, 애 봐주다 말면 어떡하냐는 말이 따라옵니다. 이 모든 건 내가 내 몸을 먼저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건강은 사후 대처가 아니라 선제선언입니다. 이번 주엔 병원 예약이 있어. 다음 주는 건강검진 때문에 하루 비워야 해. 이 말을 먼저 꺼내세요.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자식의 육아 일정을 조정하게 만드세요. 지금은 자식 눈치 보느라 내 일정 못 잡는 구조지만 이걸 바꾸지 않으면 당신의 몸은 가족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가족에게 소외된 채 무너지는 병원비로만 남게 됩니다. 내 병원 일정, 내 건강 계획을 미뤄야 할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달력에 적어야 할 1순위입니다. 그게 손주를 오래 예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내 삶을 끝까지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식입니다. 네 번째, 감정 표현하기. 오늘은 좀 힘들었어 라고 말하세요. 황혼 육아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이겁니다. 엄마는 늘 괜찮으시잖아요. 아버지는 표현을 잘 안 하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괜찮아서 말 안 하신 건가요? 아니죠. 말해봐야 뭐 달라지겠냐는 체념, 혹은 자식에게 부담 줄까봐 삼킨 마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결국 당신을 강한 사람이 아니라 편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참는 만큼 이용당합니다. 심리학에는 감정의 저수지 이론이 있습니다. 감정은 참고 억누를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 저장되는데 이 저수지가 넘치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 무너지거나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감정은 표현하지 않으면 반드시 폭발이라는 방식으로 터져나옵니다. 작은 말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좀 힘들었어. 애는 예쁜데 나도 사람이니까 지칠 땐 있어. 이 한마디가 나도 감정을 가진 존재다라는 선언이 되고 그게 당신을 보호하는 방패가 됩니다. 절대 나는 원래 참는 사람이야 라고 하지 마세요. 그 참음은 미덕이 아니라 고통을 당연하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철학자 미셸 푸코의 말을 인용합니다. 말하지 않는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권력에게 유리한 침묵일 뿐이다.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감정이 말해지지 않으면 그건 당신의 고통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편리한 침묵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사랑한다고 다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만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거절하는 연습. 이번 주는 못 도와줘. 미안하지만. 혹시 이런 말 입에 올리기까지 며칠, 아니 몇 달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아. 그날은 나 약속이 있어서 못 봐. 다음 주는 내가 시간을 좀 써야 해.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말하면 자식이 상처받을까봐, 말하면 내가 이기적인 부모가 될까봐. 조용히 참고 또 참았던 그 말. 그런데요, 참는다고 고마움을 얻는 게 아닙니다. 참으면 당연한 사람이 될 뿐입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말합니다. 경계를 정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거절은 사랑을 끊는 게 아닙니다. 거절은 나도 하나의 인격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정말 도와주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날은 내가 아프고 피곤하고 내 삶도 챙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당연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단호하게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날은 어려워. 이번 주는 힘들 것 같아. 미안하지만 이번엔 내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뒤에 핑계를 덧붙이지 마세요. 설명하면 자꾸 설득당합니다. 처음엔 자식이 어리둥절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처음부터 계속 해줬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절은 자식 교육이기도 합니다. 부모도 감정이 있고 시간이 있고 몸이 있고 안 된다고 말할 권리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사랑은 다 해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주는 겁니다. 그 선을 넘으면 사랑도 관계도 무너집니다. 6번째, 대신할 수 있는 도움 찾기, 공동육아, 지역자원 활용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안 도와주면 애들이 어떻게 살겠어? 우리 딸, 며느리, 정말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결국 모든 육아를 나 혼자 끌어안게 됩니다. 그런데요, 정말 당신 말고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없어서가 아니라 찾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당신이 너무 잘해주니까요. 불편함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자식들은 다른 방법을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 공동육아 나눔터, 시간제 아이돌봄, 찾을 필요조차 못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이 한 발 물러서서 말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젠 좀 힘들어. 다른 방법을 좀 같이 찾아보자. 이 말 한마디면 그제야 자식도 움직입니다. 그제야 자식도 생각합니다. 아, 이게 엄마 없이 계속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구나. 지금 우리나라에는 실제로 이런 대안들이 존재합니다.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여성가족부 운영, 시간제, 종일제 돌봄 가능, 소득 따라 지원금 차등 적용, 지역 공동육아 나눔터, 지자체 운영으로 부모들이 순번제 돌봄 가능, 시터 매칭 플랫폼, 베이비시터, 가사도우미, 등하원 도우미 등 연결 서비스,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배정제도, 조부모 돌봄 어려움 시 신청서 제출로 대기순위 앞당김 가능. 이런 대안을 활용하는 건 게으른 것도 무책임한 것도 아닙니다. 현명한 겁니다. 당신이 빠져야 자식도 시스템을 만들고 당신이 쉬어야 그들도 부모가 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당신이 무너지면 그 누구도 이 역할을 대신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나 없을 때를 대비한 구조를 만들어 두세요. 그건 결국 당신을 지키고 가족 전체를 지키는 준비입니다. 7째, 나의 인생도 함께 챙기기, 육아 외에 내 시간을 확보하세요. 하루 일과를 떠올려 보세요. 언제 기상하고, 언제 밥을 하고, 언제 손주를 보고, 언제 눕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오롯이 내 시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구간은 몇 분쯤 되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 봐주는 거 끝나고 내 시간 챙기려고요. 하지만 그 끝은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노년의 삶은 나중에 없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평생 못합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삶도 좋지만 그 안에서 나 자신이 사라지는 삶은 결국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타인을 사랑하는 일에서도 결국 길을 잃게 된다. 사랑하려면 먼저 내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존중받으려면 먼저 내가 나를 존중해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육아로만 채워지기엔 너무 귀합니다. 친구와의 점심, 오랜만에 가보는 미술관, 하고 싶었던 운동 수업, 그 모든 시간이 절대 사치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을 회복시키는 시간이며 마음을 숨쉬게 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 이젠 나중에 말고 지금 내 시간을 확보하세요. 자식과 손주를 사랑하는 일과 내 삶을 돌보는 일은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갈 수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손주는 사랑입니다. 자식도 사랑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너무 쉽게 자기 삶을 밀어가며 헌신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랑을 오래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신을 먼저 지켜야 할 때입니다. 경계 없이 사랑하다가 상처만 남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 이야기한 7가지 기준을 마음속에 꼭 새겨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나를 먼저 돌봐주세요. 살면서 가장 외로웠던 그날, 참고 삼켰던 그 말, 지금이라도 꺼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부모이기 전에 하나의 삶이고 돌아볼 가치가 충분한 존재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